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배경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일본 당국에서는 국가의 명운까지 걸고 적극적으로 현재 엔고를 저지시킬 현재 그런 움직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먹히질 않은 채 엔고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시사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점은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주제는 좀 딱딱한 주제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될 주제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엔고가 진행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상당히 약화됐죠. 따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현재 상대 경쟁 통화인 엔화는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의 경상수지도 계속 흑자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겠죠. 또 8월 15일 날 매년 한 번씩 미국 국채금리, 일본이 약 1조 1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를 받으면 달러를 받죠. 달러를 다시 또 엔화로 바꿔야 되는 환전 수요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이 배경이 돼서, 그래서 엔화 수요가 늘어난다. 따라서 엔고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계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엔조를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선진국들은 통화를 완화하는 쪽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이제 뿌리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9월 달에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및 현재 마이너스 금리도 더 확대돼서 적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일본 관계 당국자들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엔저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에는 두 가지 정도의 내면적인 배경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째는 알게 모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도 선호되지만 동시에 안전자산도 같이 선호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재 금값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안전자산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현재 국채 가격입니다. 글로벌 국채 가격은 현재 금리로 따진다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유통되는 국채에 현재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 금액으로 봤을 때는 13조 달러 정도 되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고 있을 정도로까지 현재 금리가 요리 없이 역사상 요리 없는 상황이죠. 계속 떨어지면서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현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심지어 한때 한 3, 4년 전에 현재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7 내지 8%까지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1% 아래로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까지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심지어는 현재 액면가보다 더 올라가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거부 반응도 별로 없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까지 국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최근에 유럽 은행들이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규모가 제법 됩니다. 2조 유로. 상당합니다. 이런 정도면 우리 한화로 따지면 2,5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정도가 은행에 잠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 최근에 조금 낮긴 했지만,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부분의 설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또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하는 위험한 어떠한 현재 정책이나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선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상이 반드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통화정책 카드가 나올 듯 말 듯 만지작만지작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책의 카드가 소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본의 시중은행에 일본 국채 보유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차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면서 매년 70조 엔 내지 80조 엔 정도의 국채를 매입하죠.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 시중은행의 국제 보유량이 상당폭 줄었습니다. 기존 갖고 있었던 것의 절반폭으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본 중앙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물론 다 국채죠. 국채 보유량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규모가 386조 엔 정도, 거의 일본의 GDP에 육박할 정도로까지 크게 현재 3년 전 대비 3배 정도나 늘었다 하는 건데요. 그만큼 유통될 수 있는 국채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유통물량이 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전체 발행 잔액의 3분의 1 정도를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진행되면 절반 정도 갖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물량이 거의 품절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국채 매입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러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의 수단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또 마이너스 금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자금이 회종되는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이 잠기는 현상, 즉 현재 유동성 함정, 돈이 돌아가자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풀려고 했던 정책이 거꾸로 유동성 함정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현재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확대라고 하는 통화 완화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까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현재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현재 일본 정책당국, 특히 일본 은행이 그렇죠. 현재 9월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확대를 마이너스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죠. 앞에 글로벌 전체 안전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정책과 관련된 현재 의심,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엔화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소지가 높고, 내년쯤 되면 90엔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소지가 높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건, 일단 엔화가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라가면 그것은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죠. 시스템 리스크가 현재 발현된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신호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그 점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나마 현재 지금 원고가 동시 진행이 돼서 어쨌든 중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엔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제한적이나마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과 관련된 분야,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당장은 IT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굴뚝 산업의 전형적인 대표 산업인 자동차도 되고요, 철강이나 또는 조선, 화학이나 이런 쪽도 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아직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하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번 2014년 말부터 2015년 7월 달까지입니다. 정확하게 7월 2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바로 성장주 섹터,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생명, 화장품 및
코스피 중심의 건자재, 식음료 분야였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부각됐던 이유는 바로 가파른 엔저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출 경쟁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약할 수밖에 없고, 대형주들이 못 간다면 시장에 자금은 많으므로 그 자금은 성장주 쪽으로 또는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된다, 또는 안정적인 식음료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판도가 형성이 됐다 하는 거죠. 따라서 그들 종목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2015년도 장세, 성장주 장세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반대죠. N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N거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되면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뜨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반사이익을 받았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급상 상당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수급상 N저냐 N고냐가 우리나라 시장 판도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점은 앞으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잘 세워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